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우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소튼을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27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음에도 어쨌거나 승리하지 못했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원정길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샤르 감독이 소튼 내 전술에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전술 시도와 그에 대응한 하제니트 감독의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읽어보며 무엇이 문제였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마티치와 마샬을 내세웠습니다. 맥토미니가 경미한 부상을 당해 선발 출전이 힘든 상황이었고 포그바를 후방으로 돌리기에도 공격진의 공백이 큰 상황이었기에 발생한 변화였는데요. 소튼이 강한 중원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경기 전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티치에 대해서는 딱히 대체 자원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산초 카드를 지나치게 아끼면서 마샬을 내세운 것은 분명한 패착이었죠. 사우스햄튼은 압박 강도가 유럽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한 팀입니다. 하제니틀 감독의 부임 이후 철저한 압박 트리거의 활용을 통해 상대 중원, 특히 3선을 겨냥한 압박을 능수하게 구사한 팀이죠. 투톱과 좌우 볼란테, 좌우 윙어까지 6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행하는 압박은 그 사이 좁은 공간에서 헤집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면 쉽게 풀어내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전반기 맞대결에서 마티치와 프레드, 반드백까지 투입하는 4-3-1-2 전형을 시도하였다가 전반전 중원 주도권을 완전히 소튼의 의도대로 내주면서 2대0까지 밀렸던 전적이 있었죠. 다행히 카바니 기용이 적절하게 먹혀들면서 그 경기는 3대2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만큼 소튼의 중원 압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풀어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맥토미니를 기용하지 못하며 그나마 피지컬로 밀고 나가는 방식도 못쓰게 된 상황에서 유나이티드가 소튼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기 당시 포그바가 없었다고 나나 포그바 역시 리듬이 붙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는 탈압박 능력이 그리 좋지 않은 선수죠. 그래서 설령 포그바를 3선에 기용한다고 치더라도 포그바가 소튼의 육각 대응을 혼자 해집고 다닐 가능성은 작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샤르 감독이 내린 선택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3선을 거쳐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사이드로 공을 빼내어 측면을 통해 전방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죠. 마침 유나이티드에게는 마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라볼피아나 대응을 만들면 그만큼 좌우 사이드백이 전진할 수 있고 이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의 중원 압박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겠죠. 분명 중원의 주도권을 그냥 내어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소튼 선수들이 밀집한 지역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축구 전술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노릴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열세에 놓이게 된다. 상대가 강한 지역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돌아가 약한 지역을 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것은 경기 초반 어느 정도 먹혀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좌우 측면을 통한 전진을 돕기 위해 포그바와 브루노를 넓게 펼쳐놓아 쇼 혹은 완비사카가 공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튼이 센터백 라인까지 압박을 확장하진 않았기에 최후방 수비 라인 3명의 선수는 자유롭게 볼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었죠. 문제는 이것이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 여파로 그다지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레드의 경우에는 비록 중원에 고립되어 있다거나 하나 한창 좋았던 시기의 몸 상태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마티치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떨어지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그만큼 볼 전개도 부정하겠죠. 소튼은 평소와 다르게 프레드에게 직접적인 방해 동작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지만 프레드는 스스로 자멸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나이티드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경기 초반의 분위기를 잡는 데 성공했고 유효한 찬스도 몇 차례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그건 경기장에 쓸모없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유나이티드가 어쨌거나 선수단 구성 문제로 인하여 중앙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골문이 있는 중앙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방 자원들이 그만큼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려와서 받아주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병행해 줘야 했죠. 그런데 마샬은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위협적인 침투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센터백을 피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사실상 경기에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죠. 더군다나 후방 자원들의 전개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튼은 이 경기에서 센터백 라인까지 강하게 압박을 걸진 않았고 3선에게 향하는 볼 투입을 꽁꽁 에어싼 형태로 측면으로 볼이 빠지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 압박을 거는 방식으로 대처했는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은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프리한 상황에서조차 측면 깊숙이 상대 압박을 뛰어넘는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고 쇼패스 폭탄 돌리기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전술적인 의도 자체는 후방 자원들의 툴 부족으로 인해 롱패스 전개를 통한 리턴 기대값이 떨어지다 보니 짧은 패스를 통해서 후방 안정성을 높이고 프레드를 거쳐서 측면으로 빼내겠다는 의도였는데, 일단 템포 자체가 그 과정에서 상대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떨어졌을 뿐더러 선수 개개인의 폼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젠이틀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였고, 그래서 전반 25분을 전후로 하여 유나이티드의 후방 볼 전개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지점인 포그바와 브루노의 측면 위치에 사이드백을 전진시켜 미리 배치해놓고 이들이 공을 받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압박을 걸면서 자신들의 진영 방향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측면 전개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상대 6인 중원 압박 구조를 뛰어넘고 전진한 형태기에 4대4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했음에도 마샬이 전혀 상대의 뒷공간에 대한 위협이나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소트는 중원 압박 구성을 빼내어 측면을 대체하는 대신 후방 수비 라인에서 선수를 빼내어 측면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튼의 흐름으로 경기가 넘어간 것은 사실상 피치 위에서 10대 11로 싸우도록 만든 마샬의 문제였죠. 소샤르 감독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하젠이틀 감독이 측면 뒷공간에 대한 불안점을 의식한 탓인지 먼저 월콧을 빼고 베드나렉을 투입해 변칙적인 백스리 형태를 만드는 변화를 가져갔고,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중원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흐름이 유나이티드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는데요. 소샤르 감독은 여기에 더해서 59분 경기 내내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샬을 빼고 측면에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초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방에서 병렬적 구성이 나타나자 상대 진영 중앙 지역에서 숫자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유나이티드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었죠. 너무 늦지 않은 적절한 교체 타이밍이었고 정석적인 교체였습니다. 다만 이 흐름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유나이티드가 전방의 숫자 싸움에서 질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하자 하젠이틀 감독이 앞서 월콧을 뺀 것에 이어서 반대편 윙어인 제네포를 빼면서 중원을 강화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제네포 대신 들어간 디알로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측면 미드필더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5-3-2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중원을 더 두텁게 유지하였죠. 이로 인해 소트는 측면 공격의 부담을 리브라멘토와 페로에게 상당 부분 전가했지만 대신 중원 싸움에서 이기면서 경기 주도권을 회복해 나갔죠. 경기 초반부터 사실상 마샬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뛰느라 많은 거리를 커버했고 체력적으로 지쳐가던 유나이티드의 흐름이 꺾이는 것과 맞물리는 시점에 발생한 변화였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중원 주도권을 되찾기에 어쨌거나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를 가져가야 했고, 정상적인 스쿼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70분 이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기량 저하가 두드러지는 마티치가 그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통틀어서 마티치보다 심각한 경기력을 보인 프레드가 있었기에 마티치보다는 프레드가 우선 교체되었고, 결국 그 여파는 중원 주도권을 이 시점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났죠. 거친 소튼과 그것을 방어하는 심판의 판정 기준 때문에 혹시나 모를 부상 변수를 염려해서라도 교체 카드 한 장을 남겨놔야 할 소리는 분명 있었고, 그로 인해 나가지 못한 선수가 기동력 저하를 심각하게 보이는 마티치란 점에서 큰 비극이었죠. 이러한 문제는 유나이티드가 경기 막판 지속해서 내려앉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방에서 볼 소유가 불안정하니 좌우 측면이 원하는 대로 전진하지 못했고 볼 전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소튼은 3선을 향한 볼 배급은 차단했어도 막상 직접적인 방해 압박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유지하진 않았고, 유나이티드의 볼 전개 속도도 느린 편이어서 전환 상황에서도 체력적인 소요가 그리 크지 않았죠. 전반전은 마샬, 후반전은 마티치로 인하여 경기 내내 10명 대 11명으로 뛴 상황이었기에 그만큼 양팀의 체력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소튼의 경기 막판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과 방해 동작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번 경기에서 소샤르 감독은 분명 상대의 전술에 대응하고 교체를 통한 변화를 가져가며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석적인 방식으로 잘 대처했습니다. 스쿼드의 공백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교체 전술을 펼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선발 기용에서부터 실책이 너무나 컸습니다. 마티치 기용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산초가 벤치 명단에 있는 상황에서 마샬을 기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선택이었죠. 결국 그 한계를 소샤르는 깨지 못했고 하젠이틀은 이것을 잘 공략하면서 유나이티드를 잡았습니다. 분명 경기 결과는 소튼의 골 직전 장면에 파울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하젠이틀의 팀이 더 훌륭했고 이길 자격이 있는 팀이었죠. 경기장 위에서 전혀 쓸모가 없었던 선수와 그 선수를 기용한 선택이 이 경기 향방을 갈랐습니다. 소샤르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